네, 안녕하세요. 노마드 영어학원 코넬 수학학원 대표원장 에반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방학 특강이 곧 있으면 오죠. 아마 지금 이제 열심히 기말고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을 텐데, 기말고사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잠깐의 휴식을 가지게 됩니다. 휴식을 가지고 나면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과 이제 다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방학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은 이 방학을 정말 전투적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노마드 영어학원, 코넬 수학학원 전체 재원생들도 뒤지지 않도록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냥 방학 특강은 뭐 방학 때 하는 수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조금이나마 잘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를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완성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 방학 때 요 알고리즘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 볼게요. 아이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평소처럼 공부를 하다가 방학이 되면 갑작스럽게 이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용한 전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은 실제 '방학이 쉬는 시간이다. 좀 이제 뭔가 소진했던 에너지를 다시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 수도권의 강남 8 학군에 있는 아이들은 이 방학이라는 걸 단순하게 부족한 과목을 채우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은 이미 이제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히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그 심화 과정까지 나가서 '마무리를 하는 단계다. 완성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보고 있는 경쟁 상대들과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대학교를 갈 때 그 아이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 아이들과 경쟁력을 이제 싸웠을 때도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되면 학원을 이제 똑같이 가는 아이들이 있고 이 학원을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학원 가기 전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해진 루틴대로 자기의 이제 이때까지 쌓았던 경험과 노하우를 완성시키는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생활 루틴인 것 같아요, 루틴. 이 루틴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루틴이라는 건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습관이랑 착각할 수가 있는데 습관의 경우에는 실제 어떤 내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좀 더 익숙해져서 할 때 그거를 쉽게 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고 쉽게 쉽게 꺼냈을 수 있게끔 그렇게 몸에 체화가 된 상태를 "습관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루틴은 그런 습관들의 종합적인 사이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시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침을 몇 시에 먹고 학원을 몇 시에 가고 공부는 언제 하고 어떤 과목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그 루틴대로 순서대로 그 습관들을 나아가는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뇌과학적으로도 보시면 평소에 '방학 때 피곤함을 보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잠을 많이 자게 되는데요. 일때 이제 뇌에서는 비상등이 켜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평소에는 학교에 갈 때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다가 방학 때는 이제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조금 더 피곤한 이제 몸을 쉬어야겠다라고 하고 더 잠을 자게 되고 그 루틴이 평소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뇌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상승하게 됩니다. 대략 한 30% 에서 4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뇌는 머릿속에서 거의 전쟁, 비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 뇌는 그만큼 잠을 이제 자지 못하고 각성된 상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거기에 대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잠을 예를 들어서 7 시간, 8 시간 자다가 갑자기 이제 더 많이 잠을 잤을 때 아이들이 뭔가 잠은 많이 잤는데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지?'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 일은 몸만 잤지 뇌는 깨어 있기 때문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 주셔야 될 게 방학이든 아니든 사실 똑같은 루틴을 언제까지? 고3 까지 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고3 까지 정해진 루틴대로 계속 이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뇌는 반대로 예측 가능한 이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쟁 상태가 아니라 되게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아 이거 아침에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그다음엔 예를 들어서 단어를 외우겠지. 그다음에 수학 문제 5개를 풀겠지. 그다음에 아침을 먹겠지.' 요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스트레스 레벨이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아침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요 루틴이 끝나고 났을 때 몸의 상대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가 상당히 낮고 다음날 아침에 푹 이제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개운한 상태가 되는 반면에 뭔가 모르게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 다른 학생들, 뭔가 예측이 불가능하게끔 행동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이상하게 밤에 잠을 많이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멍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확실하게 이제 학교 다녔을 때 꼭 지켰던 습관인데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주말이든 평일이든 각각 요일별로 공부하는 루틴들이 정해져 있고 그 공부 이후에 쉬는 그 패턴과 그다음에 식사 시간, 그다음에 뭔가 여가 시간 요런 것들을 좀 컨트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것들이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학 때 '잠을 그냥 막 자서는 안 된다.' 요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방학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게 얼마나 달라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피곤하니까 잠을 더 보충해서 깨어 있을 때 더 열심히 하면 안 되나?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쪼끔 어떻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고 세상에 없는 걸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제 개발하고 뭐 발견하고 이런 이제 엄청 뇌를 많이 요하는 작업이 아니라 창의적 영역이 아니라 사실 남이 만들어 놓은 지식을 여러분들은 그걸 단순히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되게 중요합니다.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실제 어떤 일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뇌에 과부하를 거는 것보다 쪼끔 더 쉬어 주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뇌를 자극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는 만들어 놓은 지식들을 흡수하고 이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창의적 영역이 아니라 어떤 이해의 영역, 암기의 영역, 이제 자기 걸 흡수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적 시간이 거의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상위 10% 학생들이 방학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냐면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아이들이 아침에 보통 기상 시간이 평균 6시 에서 7시. 서울대 가는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새벽 4시 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규칙적인 공통점이 있었고 그 아이들은 아침에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나라고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하루의 계획을 체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동안 오늘 이제 숙제를 언제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떤 과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전의 과정을 끝을 냈는지 안 냈는지 이전에 이제 스케줄도 정리하고 요런 시간을 쓰고 이제 아이들이 보통 방학 때는 일어나자마자 집에 있으면 사실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잠을 자고 어떤 휴식을 취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무장 해제가 되는 그런 공간과 실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전쟁터의 공간은 사실 분리가 되어야 뇌도 공부를 할 때 쪼끔 더 어 구분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이게 뇌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들이 집에서도 물론 공부할 수 있겠지만 공간을 이렇게 자는 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분리해서 하면 쪼끔 더 뇌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집 밖을 빨리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더라. 근데 반면에 평범한 학생들은 요 시간까지 늦잠을 잡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뭐예요? 내가 전날 밤늦게까지 공부를 했다는 거죠. 갑자기 필을 받아 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잠을 보충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고
오히려 이제 잠을 자는 것과 무관하게 뇌의 피로도, 뇌의 각성도는 점점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일어나도 피곤할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겁니다. 충분히. 그다음에 어떤 걸 하나 봤더니 아이들은 보통 이럴 때 몰입 캠프, 방학 특강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9 to 10 뭐 이런 것들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10시까지 하는 수업들도 이제 강남 8학군에는 되게 아이들이 많이 듣는 수업 중에 하나고 그걸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하더라. 근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강제 장치가 있으면 아침에 내가 몸을 일으켜서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서 시작을 하게 되면 방학 특강이든 뭐 인터넷 강의든 뭐 숙제든 공부를 한 다음에 하루의 시작을 이제 집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10시까지 계속 밖에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통제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90% 아이들은 뭘 할까요, 이때까지? 일어나서 갑자기 뒤늦은 아침을 먹겠죠. 평소에 먹지 않는 아침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시간에 일어나서 먹게 되면 또 어때요? 몸이 계속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다 깨지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뇌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되나.'라고 하고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아침 9시, 10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으로 바뀌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색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은 보통 여가 시간을 보내요. 왜냐면 어제 내가 새벽까지 공부를 했다 또는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했다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또 자기 여가 시간을 가져버립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이제 상위 10% 아이들은 점심을 이제 챙겨 먹고 그다음에 학원을 가기 전에 시간이 비는데 내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뻔히 무장 해제가 되고 쉬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특히 집에 들어가게 되면 뇌가 '아 여기는 내가 잠을 자는 곳.' 예전에 이제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도 보통 위험한 곳에선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이제 터전, 나의 뭐 부족 이런 이제 안전한 곳에서 이제 잠을 보통 자거든요. 생존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잠을 자는 동안 공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게 유전학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화론적으로도.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가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집에 가지 않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환경에 계속 노출을 시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터디 카페를 가든 아니면 이제 학원에 가든 뭔가 이렇게 수업을 더 잡든 특강을 더 잡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때 평범한 학생들은 뭐예요? 또 이제 쉬다가 점심을 먹죠. 그런 다음에 뭐 친구를 만나든 PC방에 가든 뭐 아니면은 뭐 어떤 걸 이제 여가 시간으로 좀 이제 더 보내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숙제를 안 했네.' 하고 이제 학원 가기 직전에 갑자기 숙제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로 상위 10% 아이들과 나머지 90% 아이들이 똑같이 보통 6시, 5시 이때부터는 개별 과목 학원을 이제 가기 시작하죠. 근데 이 두 학생의 학원을 이제 두 학생이 똑같이 학원을 갔을 때 이 두 학생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마 상당히 다를 거예요. 이 위에 상위 10% 아이들은 어때요? 이미 하루의 일과를 공부를 계속하고 준비된 상태로 뇌가 공부 모드로 전환이 된 상태로 학원을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로 집중할 수 있고 심지어 내가 이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몰랐던 내용을 학원에서 물어봐야지라고 하고 준비까지 된 상태로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어때요? 밑에 아이들은. 이제 겨우 숙제 부랴부랴 하고 숙제도 덜 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학원에 가 가지고 또 그 덜한 숙제 때문에 다음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다가 또 이해가 안 가니까 결국에 나머지 공부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비효율의 끝판왕을 달리게 됩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바빠서 못 챙겼는데 내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보충 수업을 받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원도 가야 되고 하면서 이게 뭔가 루틴이 어그러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는 그런 일이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이 뭐 '그래 하루 정도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방학 어차피 몇 주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방학은 짧지 않습니다. 방학을 보통 이 정도 보내고 매일매일을 누적하게 되면 대략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지금 안 보이시죠? 이 뒤에 보시면 지금 252 시간 정도 두 학생의 공부 시간이 차이가 난다, 방학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거를 쉽게 생각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전달을 해 주고 싶었어요. 이 시간 차이 보이시죠?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계속.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이 방학을 보내야 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갖다 놔야 돼요.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아침에 뭐 머리맡에 치약 칫솔을 놔두고 일어나자마자 입에다가 물든지 아니면은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자고 있으면 나에게 물 세례를 뿌려 달라. 아니면 뭔가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 장치,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서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집 밖을 빨리 빠져나오는 게 1차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주요 과목들을 방학 때 잠깐 뭔가 이제 브레이크로 충전을 하겠다. 또는 나 혼자 인강을 스스로 듣겠다. 물론 이제 원대한 계획이고 너무 좋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메가스터디나 보통 뭐 대성마이맥 이런 인터넷 강의의 완강률이 전국 4%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4%. 그 수많은 이제 수강 학생들 중에 실질적으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거나 또는 이제 하기 싫은 마음이 들거나 뭔가 진도가 늦춰지거나 계획이 깨지거나 하면은 손쉽게 이걸 놔 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래 하기 싫었던 거니까.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감독해 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학 때 절대 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타이트하게 자기를 관리해서 더 이제 힘들게 만들고 학기 때는 오히려 개학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여유로워지면서 '학교 다니는 게 좀 스트레스가 덜하네.'라고 이제 반대로 이제 역발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원에 뭔가 이제 방학 특강이나 학원에 가지 않아서 관리를 못 받고 학습 관리에 부재가 생기면서 또 이제 또래 그룹들과 또 정서적 안정이 이제 뒤처지고 깨지고 학습 리듬이 박살난 상태로 개학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단 한 번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중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한 번의 성적을 바로 내야 되기 때문에 예행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고등학생들은 이미 이번에 중간고사 1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면서 겪으셨죠. 어때요? 네. 상당히 뜻대로 되지 않는다. 중학교 때 그 공부 잘했던 아이들의 소리 소문은 고등학교 때 없어졌죠. 예. 그래서 희한하게도 중학교 때 아무리 1 등급 맞고 아무리 A를 맞고 아무리 90점 넘는 100 점을 맞아도 고등학교 가면 전부 다 2-3 등급, 3-4 등급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이 절대 이 끈을 놓지 않고 중학생들은 예행 연습으로 삼고 고등학생들은 실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극한의 환경에서 모든 시간을 가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방학 특강 때는 보통 이제 저희 학원을 방학 특강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타 과목 이제 방학 특강도 잘 활용하셔서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학기 중에 잘 관리했던 거를 더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심화를 시킬지 완성을 시킬지 그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조차 안 하면 여러분들 학생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날리게 되면 절대로 20대 30대 때 역전의 기회가 지금처럼은 있지 않아요. 네, 반드시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제 나왔는데 미국에서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전교 1 등을 했고 그리고 전교 1 등이 단순하게 이제 전교 1 등, 2등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압도적인 전교 1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패턴은 뭐 그냥 예시를 삼아서 한번 말씀드리면 전 항상 이제 새벽 4 시에 일어났고 4 시부터 6 시까지 어떤 걸 했을까요? 혼자 일어나서 뇌가 이제 프레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은 머리를 써야 되는 과목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암기를 해야 된다든지 이해를 해야 된다든지. 반대로 이제 쪼끔 피했던 과목들은 수학 같은 과목들. 수학은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수학을 해도 되지 않나요?" 할 정도로 보통 이제 손으로 뭔가 이제 내가 아는 유형들은 생각 없이 풀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 접하는 킬러 문항이나 어려운 유형들은 사고력을 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머리가 그렇게 요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과목들 유형들에서는 그래서 그런 과목들보다 뭔가 머리를 많이 쓰고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과 계열 과목들을 4 시부터 6 시까지 공부를 하고 6 시에서 7시 사이에 아침을 먹고 운동을 30분 한 다음에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도 이제 알아봤더니
이제 뇌가 활성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땀을 흘려주면 빨리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아침잠에서 빨리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잠을 딱 깨우고 아침을 먹고 바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두 번째 학생이 이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잠을 자는 척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공부를 하는 걸 티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다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약간 학생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쟤는 맨날 잠만 자는데 어떻게 성적이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모르죠. 제 생활이 4 시부터 6 시까지 이미 공부를 2 시간이나 한 상태로 왔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잠깐 엎드려 있는 그 이제 두 번째 학생이 들어오고 잠깐 엎드려 있는 그 시간이 뭐였어요? 쉬는 시간이었다. 쉬는 시간. 뇌를 잠깐 쉬어 주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저는 활용을 했고 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잠을 잠깐 누워서 절대 잠을 자지 않죠. 잠을 들진 않아요. 눈만 감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 교시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어서 수업을 풀 집중합니다. 네. 집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이 되면 엎드려서 이제 10분 동안 휴식을 또 취합니다. 뇌 모드를 또 전환하는 거죠. 그 2 교시가 되면 다시 수업 시간에 눈을 말똥말똥 뜨고 수업에 풀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쟤는 맨날 쉬는 시간에 잠만 자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저는 쉬는 시간에 그렇게 뇌를 전환하고 쉬어주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최대한 집중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저를 좀 잘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눈을 떼지 않고 집중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고등학교 때 줄곧 이제 1 등을 하다가 정말 1 등급을 항상 맞고 반에서 1 등하고 전교에서 1등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코넬 대학교라고 하는 이제 아이빌리그 대학교 중에 하나인 이제 대학교를 갔고 그중에서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경영학과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인이 3명 정도밖에 안 뽑혔어요. 저희가 이제 경영학과가 아이빌리그 중에서는 유펜이랑 코넬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 다 MBA 대학원으로 이제 경영학과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를 갔더니 어때요? 1 등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다시 깨달았죠. 이게 정말 천재들 사이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게 극한의 환경까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성적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넬에 가서는 1 등을 못 했죠. 왜냐면 이제 전교 1 등부터 꼴등까지 전부 다 각 고등학교 1 등들만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제 마지막에 쿰라우데라고 해서 졸업장에 보면 이렇게 미국 학교에는 중간에 쿰라우데라고 찍히는데 거기 이제 상위 15%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졸업한 다음에 뉴욕에서 펀드 매니저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상장도 받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 과목들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 작업을 또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또 적용도 해 보고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돕는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로 따졌을 때 제가 어느 정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 보지 못한 어떤 사람의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집중을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씩 설명을 또 드리면서 뒤에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집중하고 계시죠? 네. 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MUC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희 이제 노마드도 그렇고 코넬도 그렇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통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모든 과목들을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훨씬 잘하게 돼요. 왜냐면 그 공부하는 방법을 깨우쳤기 때문에. 공부는 간단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때요? 내가 이제 수업이라는 걸 들을 건데 결국 수업을 듣기 전에 준비가 돼 있으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준비. 그럼 준비를 왜 해야 되냐? 준비를 안 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배울지도 모르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뇌가 가장 싫어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제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해도 잘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한 상태여야 공부도 잘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려면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한국에선? 예습이라고 부르죠. 예습을 그래서 하면 좋은 점은 뭐예요? 네, 수업 시간에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예습이라는 게 거창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무엇을 배울 건가?
책을 한번 펴 보고 전체 내용을 한번 본 다음에 들어가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멍을 때렸어요. 멍을 때려도 어때요? 갑자기 다시 이제 선생님을 쳐다봤을 때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전체 로드맵을 한번 봤기 때문에 빠르게 그 부분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을 최소한으로 덜 이제 낭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잘하게 집중력들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복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복습이라는 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해가 진짜 된 게 맞는지를 스스로에게 메타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메타 인지력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공부할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노트 필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들었거든요. 딱 한 가지 문장입니다. 뭘까요? '아 이거는 내가 분명히 까먹는다. 지금은 이해됐지만 분명히 까먹는다. 노트 필기는 여기 했지만 분명히 까먹는다. 단어는 외웠지만 분명히 까먹는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까먹는다.'라는 전제를 하고 수업을 항상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말하는 걸 노트 필기를 하되 노트도 더 자세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난 분명히 이 썼던 사실도 까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노트를 나중에 봤을 때 내가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 장치들을 이 노트에 계속 강화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어떤 그 힌트들을 보고 '아 맞다. 이 내용이었지.' 하면서 그 내용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어떤 전제를 하셔야 돼요? '아 이 내용은 내가 지금 이해는 갔지만 너무 쉽지만 분명히 이제 맞출 수도 있고 문제도 다 맞췄지만 무조건 까먹는다.' 이 전제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그럼 앞으로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이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했거나 노트 필기를 했을 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까먹을 거라서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적을 건데 뭘 적어야 될지도 잘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질문 같은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역동적으로 이제 수업에 참여하는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내용은 반드시 까먹는다. 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오늘 듣는 내용도 반드시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어 놓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MUC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그 저의 공부 노하우를 영어랑 수학에 녹여냈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과정이 지금 그 수업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저희가 하고 있는 걸 한번 리마인드를 해 볼까요? 어떻게 돼요? 네. HRT, 클래스, 보카, DLT, ALT, MUC 이렇게 쭉 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듣고 있죠. 네. 하나씩 설명드리면 어때요? HR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학원에서 많이 경험했던 건 뭐예요?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지 숙제를 이해했는지 확인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그 학원에 갔을 때 보통 겪었던 경험은 숙제를 제출하면 숙제를 했으면 통과 그리고 수업 바로 들어버리죠. 근데 사실 여러분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또 이해가 안 가고 질문하려고 하니까 내가 숙제를 했다고 했는데 왜 숙제를 했는 걸 이해를 못 하냐라고 또 이제 핍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는 척을 해야 되고 친구들이 또 있으니까 이야기를 또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 과정에 하나를 더 넣어서 숙제를 이해했는지 확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치는 겁니다.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수업을 나가기 전에 숙제도 했고 과제도 했고 다 했는데 '내가 진짜 이걸 이해한 게 맞는가? 그래서 내가 다음 수업을 배워도 되는가?'를 어 스스로 테스트를 쳐 보는 겁니다. 그 과정이 저에겐 엄청나게 도움이 됐고 파괴력이 있었어요, 복리 효과처럼. 그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수업을 듣게 돼도 당연히 어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은 이제 저희가 영어에서 2 시간인데 영어에서 이제 문법이랑 독해랑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문법을 단순하게 그냥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문법 노트, 저희 이제 문법 노트 작성하는 거 3 단계가 있었고 독해도 단순하게 모의고사식으로 문제 맞추고 답만 찍어서 맞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전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구들을 이제 구문 독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업을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르다고 느꼈을 거고 단어도 쪼끔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땠어요? 학원에 왔을 때. 네. 보통은 일반 학원에서는 가자마자 단어 테스트를 치지만 저희는 1 시간 있다가 치죠. 왜 그래요? 그렇게 해야 내가 단순하게 그냥 학원 오기 직전에 아는 척을 해서 시험만 통과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수능 날까지 이 단어에 대한 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주 보도록 그래서 1 시간 있다가 쳐도 통과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었던 거고 이렇게 수업과 단어 테스트에서 2 시간이 끝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까지 테스트를 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MUC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럼 또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HRT가 그런 내용 다시 넘어가 볼게요. 문법 노트는 요렇게 3 단계. 보통은 이제 처음에 문법 노트를 작성하면 어떻게 적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두 번째 작성하게 되면 구조를 내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를 조금 더 예쁘게 적을 수 있게 되고 3권까지 가게 되면 어때요? 실제 앞에서 이제 쌓였던 전체 완성 트리가 이제 문법 책처럼 나오게 되고 거기서 실전 이제 문법 시험에서 내가 많이 틀리는 유형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어나 수학이나 요 부분이 되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법 노트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계속 사용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노트가 점점 완성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안에 내신에 어떤 범위가 나와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문법에서 이제 독해로 넘어가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였어요? 네, 보통 고등학교 2학년 11월 모의고사가 되면 모의고사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영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어려워져요? 국어. 국어 중에서 비문학처럼 글이 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한글 해설지를 줘도 이해를 못한다. 이게 그럼 이제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한글을 못 읽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지문이 이제 쉬울 때부터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다 이해하는 거를 전체 완벽하게 해석은 당연하고 고2 때 보통 해석이 잘 안 되는 애들은 점점 없거든요. 근데 보통 아이들의 공통점은 국어 비문학 성적이 똑같이 안 나오더라. 그 아이들은 글을 뜯어 읽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암기로 시험을 통과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해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속이지 않고 중학교 성적은 당연히 잘 나오겠지만 고등학교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어를 칠 때 1시간 뒤에 쳐서 여러분들이 장기, 평소에 많이 보고 장기 기억으로 이제 넘어간 것들로 확인을 해야 된다. 90점 미만으로 쳐야 되고 그다음에 범위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은 50%는 복습, 50%는 또 예습 이렇게 해서 반반 범위로 나가잖아요. 그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마치 어떻게 외워요? 내가 이전에 외웠던 단어를 복습하면서 예습도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그냥 이제 뭐 시켜서 하는 아이들 어때요? 그냥 예습, 앞으로 나오는 진도만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단어장이 아무리 많이 끝나도 실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는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걸 강제적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시킬까 해서 범위를 50% 쪼갠 것도 있고 다음 레벨마다 서로의 전 레벨 단어장들이 다 50%씩 겹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진도만 따라가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고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좋죠. 넘어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걸 해요? 수업이 끝나면 문법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테스트 쳐서 개념이 이해된 게 맞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독해 교재에서는 그냥 문제만 맞췄다 또는 이제 해석 연습만 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거기에서 각각 이제 한 문장당 이제 문제당 나왔던 가장 어려운 문장들을 뽑아서 또 테스트 쳐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제 구문 독해를 완벽하게 하고 있나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이 모든 테스트들을 MUC 통해서 이제 내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내신 대비 때 또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제 교재들로 저희가 내신 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정규 수업에서 하는 게 숙제다, 뭐 시켜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촘촘하게 제가 짜 놓은 커리큘럼 안에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 전체 학년 고3까지의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니까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씩 되게 정말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제가 압도적으로 1등 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들을 담아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MUC라는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쭉쭉 성장해 나가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이제 1 학년에서 2 학년 정도 이제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중학교 1 학년에 많이 이제 예비 중1이랑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평균 2-3년 정도 재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요 커리큘럼만 잘 따라갔던 아이들은 대부분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등학생들 중에서 이제 신규로 입학한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은 앞에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간을 더 들여서 보완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고 선생님이랑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에 방학 특강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모든 학기들을 정확하게 들었겠지만 아이들이 빠졌던 부분이 있으니까
또는 이제 약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이 조금 있을 때 밀도 있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이랑 특강이랑 사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커리큘럼이 한 개로 합쳐져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큰 뼈대를 남겨두고 방학 특강에서 그걸 보완하는 형식으로 빼놓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듣게 되면 이해가 갈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적극적으로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또 수학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학은 조금 더 데이터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몽고라고 하는 이제 AI 진단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몽고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그런 내용들이랑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또 이제 제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거를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AI 씁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 저희는 AI 에이전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잠깐 보여 드릴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 AI 에이전트 팀이 이렇게 저 개발팀이 있는데, 물론 이제 사람은 아니고 AI들입니다. 에이전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미래에는 요런 것들이 더 발전돼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한번 시켜 볼까요? 지금 학생 학부모님들이랑 방학 특강 설명회를 진행 중인데 우리 에이전트들이랑 같이 인사 좀 해 줄래?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리하고 여기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실까요? 여기 지금 내용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지금 각각이 한 명 한 명씩 다 에이전트들입니다.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지금 얘가 이제 대표 에이전트고 얘가 이제 내용을 지금 읽고 있고 일을 시킬 거예요, 아마. 기다려 보시면. 갑자기 쉬고 있다가 시켜서 좀 걸리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조금 나이가 좀 더 들게 되면 이런 에이전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텐데, 단순하게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뭐 인터넷에 접속해서 뭐 챗GPT, 뭐 클로드,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채팅형으로 치는 거랑 이제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쓰는 건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렇게 개발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의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을 나중에 이제 전국적으로 만나 보실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요, 이제. 인사 큐 실행하겠다. 4명에게 동시에 인사 지시를 보낸다. 여기 지금 갑자기 이제 내용 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읽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지금 대답하기 시작하네요.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학생 학부모님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Information Architect라고 이제 정보 관련된 것들을 구조로 만들어서 설계하는 이제 아이가 있고, 또 얘는 Strategy Lead라고 해서 팀장입니다. 뭐 한국말로 치면. 그래서 이렇게 또 인사하고, 그다음에 Intent 작업이 Spec Critic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다른 지시 품질 기다리고 검증 보안관도 있겠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Product Strategy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에이전트 팀장이 이제 얘기하죠. AI 담당 팀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총 26명의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구현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거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했던 일들이 이런 유사한 관련된 개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고 있다. 특히 수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학생들이 이제 뭔가 숙제를 했을 때 틀리는 유형도 다르고 문제가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각각의 개인의 특성에 약한 취약 부분들을 빨리빨리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줘야지 아이들이 시간이 세이브가 됩니다. 보통 가장 미련한 게 수학 문제집에서 그냥 문제만 미친 듯이 푸는 거죠. 문제 잠깐 확인 양으로 한번 승부를 하면 성적이 부탁드립니다. 오를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물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고등이 메인인 학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학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학교를 잘 보낼까? 그러면 단순하게 영어랑 수학만 잘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전 과목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영어는 언제 시기에 끝을 내줘야 되고, 나머지는 리뷰를 하고, 수학은 어떤 식으로 심화 과정까지 빨리 돌려서 이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나머지 시간을 세이브하면 다른 과목들을 전체 평균으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보통 아이들이 이렇게 단원이나 개념이나 핵심 내용들을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계해 주고 했는데, 저희는 조금 더 이제 이거를 구조화시켜서 아까 보셨던 에이전트들이 요거를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갑자기 닫혔네요. 네.
다시 돌아가서 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식으로 각각의 이제 수학 단원들이 아이고 갑자기 연결이 됐죠? 네. 네. PPT가 왜 이러죠? 네. 그래서 요렇게 연결이 되는지 요런 것들을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양은 엄청 많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지식 계층이 모여서 이렇게 뇌를 구조를 이제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정보의 이제 연결성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AI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공부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 한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 뭐냐면 첫 서브 번째는 이제 에이전트 여러분들이 작업이 로직 트리라는 걸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쓰게 되죠. 로직 트리는 뭐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이런 마인드맵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저희가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노트 필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풀 때는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개념이나 공식을 까먹어서 또는 계산 실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요렇게 마인드맵을 노트 필기 형태로 저희가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바로 실수를 탈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작업이 이렇게 로딩 노트를 하는 거. 요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개념 노트라고 해 가지고 마인드맵에서 이제 넘어가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실제 노트 2차 도전을 할 때 수업 시간에 했던 이 노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문제집에는 너무 많은 개념들이 다 장황하게 펼쳐져 있어요, 핵심 내용들 빼고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핵심 내용으로 저희가 이렇게 정리한 노트를 보고 2차 도전을 하는 거죠. 이때는 단순하게 개념이나 공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실제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무조건 까먹는다. 난 나중에 이걸 무조건 까먹을 거다. 그럼 어떻게 적어 놔야 될까? 그게 적혀 있는 노트가 요 노트잖아요. 요걸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때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 작업을 계속하게 되면 뇌에서는 첫 번째 마인드맵으로 도식화시켜서 어떤 부분을 떠올리는 건지 이제 안 다음에 그 각각의 세부 내용으로 아까 이제 보셨던 그 뇌처럼 들어가서 더 그 내용을 확장해서 이해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 하는 이 학습 패턴 루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올림피아드 대회도 나가고 수학이라면 과목 중에서 제일 잘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도 해야 되고 전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수학 과목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풀지 않았던 모르는 유형들만 어떻게 발췌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요런 방법들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2차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내가 개념을 못 떠올렸다, 공식을 못 떠올렸다. 1차 시도 때 다 해결됐죠. 2차 시도 때는 어때요? 네. 정확하게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연상하면서 힌트를 얻어서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재도전.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또 틀렸어요. 그럼 어떤 아이들일까요? 네, 이 내용이 내가 이해했다고 착각했던 내용. 아까 말했죠. 나는 무조건 까먹는다. 근데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마주 앉아서 1대1로 일단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가 이제 틀렸는지 정확하게 집어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나는 시간이 없어요. 과목을 무조건 빨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틀려서 배웠던 거. 왜 나는 못 떠올렸을까? 왜 나는 이 문제를 못 풀었을까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수학은. 그냥 선생님이 풀어주고 '아 맞다.' 하고 하면 안 돼요. 가장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왜 나는 그때 이걸 못 떠올렸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노트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아까 봤던 로직 노트랑 개념 노트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영어 문법 공부했던 방식이랑 되게 유사하죠. 한 권에 계속 내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누적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적는 게 아니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내가 고민해서 그 딱 모르는 근본적인 원인, 찾은 원인을 적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 기간에 요 노트만 한번 딱 펴 봐도 어때요? 네. 바로 그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한 번에 확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떠올리고. 그리고 집요하게 고민을 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적게 되면 그 고민했던 기억들까지도 이게 나중에 떠오르기 때문에 빠르게 이 페이지로 찾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파괴적인 복리 효과를 꼭 이제 공부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어 수학만 될까요? 아니죠. 모든 과목에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성적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공식만 달달 외워가지고 그래서 공식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공식 쓰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에 초점이 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중학교 때 어떤 아이들이에요? 문제 양으로 풀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유형을 외우려고 하는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잘 아시겠지만 어때요? 이 단순히 공식만 알면 안 돼요. 이 공식을 왜 이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그 문장에서 어떤 단어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걸 독해라고 하죠. 수학에서도 독해가 있습니다. 그 문장을 독해해서 어떤 공식을 내가 떠올릴 수 있었는지, 힌트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잘 노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떤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와도 그 단어들, 뉘앙스들을 보고 관련 공식을, 개념을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도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되면 문제집을 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아무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코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3회독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한 번만 과정을 듣는다고 이해가 갈까요? 죄송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은 최소 3회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 3회독. 이게 이제 수도권 아이들이 하는 거죠. 강남 8학번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현행 심화 학원을 다녀요. 현행 심화를 하는 학원을 하나 다니죠. 그럼 여기서 숙제가 나옵니다. 그럼 숙제를 해결해 주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요. 그럼 이제 1, 2 페어가 되죠. 이것만 하면 되나요? 선행 나가야 되잖아요. 그 선행 학원은 또 따로 가요. 그럼 1, 2, 3이 되고 이게 총 3바퀴가 되는 거예요. 3바퀴. 이해가세요? 거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보통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보통 중1, 2 때 미적분 2, 미적분 1까지 끝나버려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때부터 다시 돌아와서 심화까지 했기 때문에 이 선행만 나간 아이들이랑 다르게 내용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통 대회를 나가면서 이제 다지거나 심화를 더 깊이 나가서 아예 그걸 머릿속에 박아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여러 학년에 거쳐져 있는 걸 대수학 기준으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럼 어떻게 3번을 완성시킬 건가? 저희는 그래서 이제 학기 시작하는 시기마다 선행 나갈 수 있는 속도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겨울 학기, 이제 1학년 올라가는 그 겨울 방학 때 들어오시게 되면 중1 1-1부터 시작하겠죠? 그럼 1-2, 2-1, 2-2, 3-1, 공통인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중1, 2 때 나가게 돼요. 그럼 여기 보면 3-2가 없죠. 3-2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네, 3-2는 양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특강으로 빼놨습니다. 이번에 3-2, 만약에 3학년 중에서 이번에 3-2를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3-2 과정을 정리할 수 없어요. 그럼 학원에서 안 해주냐? 학원에서 3-2는 일반 과정의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한 학기 동안 하면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선행도 안 나갔기 때문에 심화도 안 했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이, 대수, 미적이. 물론 공통이에서 대수 넘어갈 때 이게 넘어가지는 학생들이 있고 넘어가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가 윈터스쿨이랑 썸머스쿨 방학 때 보통 이 과목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한 번씩 더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 2회독씩 들은 상태예요. 그래서 공통 2까지 이렇게 2회독을 들은 상태로 올라오게 되면 대수를 넘어가는데 무리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학기만 들었어요. 그럼 다 1회독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대수로 넘어가기에 불가능하죠. 그럼 공통 1, 2를 다시 하거나 심지어는 중3 1학기 거를 다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다니는 게 목적인 아이들. 그냥 옆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아이들.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기회비용에 대한 대가를 고등학교 때 겪게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 착실히 2번씩 미션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공통 1 넘어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게 3회독이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했다. 그럼 요때 이제 2회독을 겨우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격차가 벌어지고 요게 등급으로 나타나는 게 고등학교다. 얼마나 내가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심화까지 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썸머스쿨, 윈터스쿨을 전 적극적으로 이걸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수도권 아이들이랑 싸우는 거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100번 싸워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공통 1, 2를 방학 특강이랑 이제 학기랑 마무리해서 2번 들으면 요때 최대 4번까지 듣게 되죠. 만약에 특강을 안 들으면 3회독. 근데 3회독에서 만약에 중간에서 미끄러지면 이것도 완료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진도를 나가야 되고 어떤 시기에 어떤 특강을 들을지도 다 계산을 하고 가야 되는 과목입니다. 수학은 어떤 거예요?
그 인서울에서 어떤 대학교와 어떤 과를 갈지를 결정해 주는 과목이에요. 영어는 1등급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인서울을 가냐 못 가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셔야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계속 이어가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이제 선행 나갔다, 몇 건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심화, 승부는 심화에서 납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3번에서 최대 5번까지 들을 건가? 이거를 설계하셔야 된다. 그래서 방학 특강에서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걸 하면 좋다가 아니라 내가 선행을 나갔던 또는 이제 영어로 따지면 한 번씩 과정에서 정리를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 한 학기 동안 쭉 늘려서 듣잖아요. 그러면 개념이 있는 과목들은 사람이 천재가 아닌 이상 한 번 듣는다고 그것도 한 학기 동안 4개월, 5개월 동안 늘려서 듣는다고 그걸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짧게 인텐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봐 버리면 머릿속에 이게 이해가 안 될 것도 전체적으로 그림이 까먹기 전에 다음 내용을 다 보기 때문에 복습을 한 효과처럼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그렇게 설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week 1, week 2, week 3, week 4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방학을 적극 활용하시고 저희가 해봐야 아침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만 하시면 안 돼요. 뒤에 뭐 해야 돼요? 네, 스터디 카페를 가시든 어떤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하시든 집이 아닌 집에서 만약에 공부가 잘 되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이 아닌 어떤 다른 장소에서 공부를 꼭 하시고 집은 언제 들어간다? 마치고 10시에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우세요. 대치동은 초등학교 6학년도 저녁 12시 넘어가서 집에 들어가고 이럽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쟁자니까. 그래서 정규 수업을 들을 때 단순하게 이제 학기 동안에 들을 수 있는 요 수업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양이랑 방학 특강까지 듣게 되면 이 양이 최대 4배가 차이 납니다. 4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수업만 들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예를 들어서 2시간이면 2시간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방학 특강까지 듣게 돼서 이걸 합쳐지게 되면 정규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을 기둥을 촘촘하게 채워주고 그 시간 절대적인 양 자체도 4배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학원 특강을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은 반드시 공부로 채우셔야 되고 아침에 무조건 일어나셔야 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셔야 된다. 절대로 그 시간을 쉼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이제 그만큼 20대, 30대의 꿈이 하나씩 없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정신 차리시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중학생들은 지금 잘 모르는 게 아마 고등학생들은 이번에 겪었을 거예요. 유형이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어떤 유형이에요? 첫 번째, 킬러 문항을 절대 못 푸는 아이들. 중학교 때야 쉬는 시간에 아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시험 시간에 풀고 검사까지 다 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 돌았지만 수학을 잘했다고 해도 고등학교 때는 아무리 잘해도 이 킬러 문항까지 못 풀고 나머지 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걸 목적으로 둬야 되는 첫 번째 유형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등급이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나오겠죠. 그럼 5등급까지 있는데 3에서 4등급 나오면 일단 원하는 대학교들은 대부분 못 가겠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2회독, 3회독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검산을 할 거냐, 내가 풀었던 문제를 아니면 킬러를 도전할 거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 2등급까지 노릴 수 있죠. 근데 이제 마지막 유형은 언제예요? 킬러, 4회독, 내신 기간 4주 해서 5회독까지 했던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지금 아마 듣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까지 하게 되네. 당연히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요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차차 겪게 되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성적은 사실 고등학교에 비하면 너무 쉽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학 기간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이나 유지 요렇게 했던 이제 뭔가 1층 건물로 따지면 1층 정도 쌓았던 부분을 3, 4층까지 이제 더 위로 쌓아서 아이들이 실제 심화까지 완성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절대 공부 습관, 공부 양을 완성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강 시간표를 보면 저희가 보통 정규를 요렇게 이제 어 뒤에 오후에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영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이 특강이고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정규 수업이거든요, 오후에.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저희 원칙이 같은 과목 영어랑 수학 이렇게 주요 과목들은 하루에 둘 다 듣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공부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앞에 만약에 특강이 영어를 듣게 되면 정규 수업에 수학을 듣도록 설계를 해 줬고요. 반대로 이제 특강을 수학을 듣는 아이들은 뒤에 영어를 듣게끔 설계를 해 줬어요.
그래서 절대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에 영어랑 수학을 체계적으로 다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스케줄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감안해서 진행합니다. 저희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 수학 이제 동시재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요런 부분들까지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MUC라는 걸 이제 기반으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요번에 이제 중간고사 쳤을 때도 그렇고 기말고사 이제 치고 이제 성적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압도적으로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역의 어떤 영어, 수학의 평균에 영향을 주는 어떤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저희 노력을 좀 이제 따라서 방학 때 너무 놀려 가지 마시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요거 보시면 표를 대치목동에서는 지금 어때요? 보통 한 과정을 3 에서 4회 정도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표준이에요, 표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표준. 수성구도 2 에서 2.5 회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만약에 4, 5, 6 수학까지 한 애들은 3 에서 4회가 완성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칠곡 같은 경우에는 보통 1 회에서 1.5 회예요. 심지어 이제 고등학교 1 학년인데 공통일을 처음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과정에서 중학교 때부터 온 아이들이랑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을 하게 되면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포기를 할 건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대 공부에 시간을 확보하시고 두 번째는 과정도 관리하셔야 된다. 요렇게 체계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자체가 지금 7곡 평균 이제 보통 중학교 아이들 뭐 고등학교도 그렇고 공부 시간을 보니까 2 시간 한 번 갈 때 2 시간에서 3 시간 사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한 번 갈 때 4 시간씩 이제 수업을 해요. 4 시간씩.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공부 양 자체도 일단 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 놨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제가 이제 보통 의대를 가는 아이들이나 의치안 뭐 또 약대 이렇게 준비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뭐 상위 이제 세계대학교 스카이 중에서 경영학과 준비하는 아이들 뭐 이런 이제 아이들 인터뷰를 제가 조금 하는데 그 아이들 이제 인터뷰할 때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방학을 진짜 잘 보냅니다. 이걸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데 뭐 저만 해도 예전에 공부했을 때 4 시부터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공부를 매일매일 지켰던 걸 보시면 아시겠죠? 결과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에 공부를 애매하게 잘하는 아이들의 방법을 흡수하면 결국에 최고는 그 애매한 성적이에요. 근데 극도로 잘하는 압도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의 공부 방법 또는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에 맞춰 놓고 내가 그걸 변화시켜야지 지금 기준으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경쟁이 아니에요. 똑똑하게 방법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방학 부스터로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기상 시간 등. 그다음에 배운 걸 자기 언어로 정리하는 거. 이게 메타인지라 그랬죠. 메타인지가 단순 메타인지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한 가지 문장을 드렸죠. "나는 이걸 반드시 까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지금 어떻게 적어 놔야 되나? 얻어가셨길 바라요. 그다음에 오늘 배운 것은 오늘 안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안에. 그리고 방학도 이번에 특강을 할 때 숙제가 당일 다 끝나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정규 수업 시간에 부담이 되거나 또는 다른 과목 할 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7곡 3 지구 예비 중일, 예비 고일 진학하는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분석 보고서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설명회 또 오셨던 분들은 다 받아가셨는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분석 보고서를 매년 출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실제 예비 중일, 예비 고일 올라갈 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나 또는 어떤 학교가 좋나, 나에게 맞는 학교는 어떤 건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전문적인 어떤 정량화된 지표로 분석을 해 주는 곳이 잘 없어요.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일을 했던 게 펀드 매니저 일을 했다 보니까 리서치나 이제 어떤 데이터 정리나 관리 같은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고등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한번 나눠 드릴 때 또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걸 통하지 않으셔도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수고롭게 찾아보셔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드실 거예요. 공시 내용은 매년 4 월이랑 9 월에 2번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고때 이제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오늘 시간은 전부 마무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 방학 특강을 단순하게 그냥 '시간이 많아졌다.' 요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1분 1 초도 낭비하지 않고 이 짧지만 엄청나게 밀도 있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제칠 수 있을까 이렇게 계획을 좀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방학이 짧다 보니까. 이게 근데 하루하루로 따졌을 때 고등학생들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방학의 하루는 거의 이제 학기 중 일 주일의 공부 시간과 거의 맞먹기 때문에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제 남겨 주시고 저희 채널로 남겨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보내 드렸던 문자 보시면 거기에 신청 링크나 또는 이제 저한테 이제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하면 채널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하나하나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